I reviewed the dot plots, and when I saw the submissions, I noted that all the submissions were coming in with pencils, you know, those kind with the big erasers. That's to say that I think my colleagues around the table, when they submitted their dots, understand the world is changing quite quickly. And they didn't feel bound by them 6 weeks from now or 6 days from now in the event that their circumstances change. I'll note a couple other things. What I heard around the table was, as they submitted their modal forecasts, to be clear, weren't, this was more likely than not. This was more likely than their other scenarios. So I didn't hear tons of conviction. What I heard was the kind of humility that I think we should have. I did not submit a dot. For me, it's not helpful in the conduct of policy. 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가 예상대로 유지됐는데요. 그런데 시장이 놀란 건 금리 결정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연준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과는 달리 연준은 물가 전망을 대폭 상향하면서 추가 인하 기대에 사실상 빗장을 걸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되면서 매파적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 체제의 첫 FOMC, 오늘 셀럽의 한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네. 간밤에 새벽 3시 딱 성명서가 나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짧아? 다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반적인 FOMC를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FOMC를 보면서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을 했던 건 아무래도 첫 번째 이제 데뷔하는 그런 자리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바뀔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을 텐데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은 조금 특이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저는 그냥 세술은 세부대에 담자. 이제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케빈 워시 의장이 자기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킨 좀 그런 모습들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기존에 봤던 것과는 다른 짧은 문장들, 스테이트먼트가 한 페이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목도를 했는데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었을 정도로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좀 당황스러웠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할 얘기만 하겠다. 그리고 필요 없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되는데 그 필요 없는 얘기라는 게 과연 이전과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점이 많이 차이가 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세술은 세 부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 부대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케빈 워시 의장이 제시를 했던 게 이제 태스크포스들 5개를 지적을 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크게 2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소스를 새롭게 재편하고 분석 툴을 다루는 과정, 그 다음에 productivity and jobs라고 이제 생산의 어떤 생산성의 향상,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2가지 점에서 이제 AI 관련된 이슈들, 그다음에 새로운 AI 관련된 분석 기법들 이런 부분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수단으로 봤을 때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죠. 페드의 밸런스시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워시 의장이 사실 그 이전에 FOMC에 있었을 때 이제 사임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시한 관점을 갖고 있는 걸로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전체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어떤 식으로 조정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를 여러분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5개의 태스크포스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수주 내로 작업이 시작이 될 것이고 아마도 연말까지는 이 작업이 완료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거는 연준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 거의 재건축 수준인데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어쨌든 할 말만 하겠다. 그거에 대한 해석은 시장이 해라. 그런데 더 중요했던 건요. 점도표 있지 않습니까? 설마 했는데 정말 안 찍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케빈 워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쪽이죠. 이 부분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왜 생겼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벤 버냉키가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당하고 나서 제로 금리 쪽으로 간 다음에
시장에서의 걱정은 이거였죠.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한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향후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된 조짐만을 찾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결국 그러면 우리가 향후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줄게라는 거였죠. 만약에 금리가 인상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너희한테 미리 알려줄 거야라는 식의 포인트를 잡고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점도표가 나오고 그래서 시장에게 향후에 우리는 이렇게 할 것 같아라는 그런 전망을 준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시장이 연준을 FOMC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 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유의미하겠으나 워시가 생각하는 관점은 좀 다르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될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인터뷰에 나왔지만 정확하게 지적을 한 부분이 이거 우리 분기별로 한 번씩 제시하고 그러는데 이거 6주 이후에 누가 보기나 하니? 라는 점 심지어는 뭐 6일 이후에도 벌써 이미 의미가 없어진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과정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은 그냥 점 찍는 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향후의 소통이 이런 점도표나 아니면 SAP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말씀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포워드 가이던스가 처음에 이 취지가 지금은 너무 퇴색됐다.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바뀐다. 케빈 씨가 뭐 트위터에 맨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SEP, 즉 경제 전망 요약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이번에 물가 전망치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3.6으로 올라갔죠. 이게 좀 놀랄만한 수준입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CPI 같은 경우 4.2%를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6이라고 한다면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기준으로 봐도 지금 인플레이션은 높은 거고 당분간 인플레이션은 조금씩 더 올라갈 거예요. 지금 당장 원유의 스팟 프라이스 현물가가 뭐 80달러 언더까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당분간 클 개연성이 있고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거기에다가 지금 80달러 수준에서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기준을 따지면 거의 20% 이상 올라간 숫자란 말이죠. 기저를 감안하면. 네네. 그러면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FRB에서 2023년 연구 자료를 보면은 유가가 10% 정도 상승을 하면은 에너지 물가는 약 2.3%, 그 다음에 음식료 물가는 0.3%, 그 다음에 코어에도 0.1%, 약 8분기에 걸쳐가지고 영향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나타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연말까지 80달러 선을 유지한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이거에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당분간 소비자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3.6%도 사실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나타난 숫자라고 봐야죠. 그래서 27년 자료 같은 경우를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커멘테이터들이 지적을 했던 부분. 잠깐만. 지난 5년간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는데 그게 한 해 더 추가될 것이고 2027년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케빈 러시가 암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사실 앞에서 강조했던 거. 지난 5년간 인플레이션은 이미 목표를 넘어서 있었다라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경제 전망 요약을 봤을 때 GDP 성장률은 하향 조정이 됐고 그리고 물가 전망은 크게 높아졌고 지금 미국 경제를 봤을 때 경기 둔화 그리고 국가 부채 부담까지 여러 가지 좀 여건이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케빈 워시 의장이 좀 참고할 수 있는 역대 연준 의장 그리고 통화 정책 모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언제 그럼 우리가 인플레이션 충격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 누구였는가? 성공했던 사람은 누가 있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두 사람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볼커죠. 폴 볼커. 그 분이 이제 70년대 말, 79년에 이제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하고 그때 결국 일관성 있는 정책만이 뚝심 있게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실증에서 보여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봐야 하느냐라는 점에서는 좀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임 의장인 파월 같은 경우에도 21년, 22년 당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 조금 늦었다는 평가는 받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그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데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두 분 다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통화 정책이 추구하는 바, 듀얼 맨데이트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고 그것도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걸 잘 증명해주고 있죠. 네, 참 폴 볼커와 어떻게 보면 파월 약간의 비슷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과정은 좀 달랐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떠셨어요? 저는 기자회견 들으면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연준이 얘기하는 이중 채무, 듀얼 먼데이트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무게중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결국 글쎄요, 이건 제가 해석할지도 모르겠지만 고용을 좀 까던데 고용 지표를요, 그렇죠? 고용 지표가 약간 많이 바뀌고 이전개 등등 이걸 통해서 뭔가 고용 지표를 좀 평가절하한다. 그럼 결국 이것은 금리를 나중에 인하하기 위한 포석을 까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금리 인상이 아닐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고용이 좋은 게 일시적이다. 결국 향후에 많이 리바이즈되고 고용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포석을 깔고 있기 네네. 때문에 우리가 케빈 워시 그러면 트럼프가 임명했잖아. 금리 내릴 거잖아. 이런 컨센서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그 레이버 마켓 스테이블, 그러니까 안정적인 고용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사람들이 좀 놀랐던 부분, 더 이상 고용 시장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인가라는 그런 놀람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 높아, 그것도 많이 높아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로 돌아가 봅시다. 고용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고용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게 벌써 1년 반 정도가 돼가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작년에 예를 들어서 비농업 고용자 수를 가만히 따져본다면은 사실 10만이 넘어가면 우와 잘 나왔네 내지는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이것이 이제 수정되면서 더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지난 3개월 빼고 그 이전의 10개월을 보면은 사실 넌팜 페이롤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그 누적 합으로 봤을 때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상황은 결국 우리가 미국 고용시장을 볼 때 노동시장이 그 붐을 일으켰던 22년, 23년에 붐을 일으켰던 그 단계가 이제 점차 꺼지고 이게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고용시장은 훨씬 더 악화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그 비농업 고용자 수가 3개월 연속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숫자들이 나왔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하면 53만 명 정도가 이제 3개월 동안에 추가 고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 정도가 된다면 사실 그 2023년 하반기 정도의 수준과 굉장히 비슷한 수준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케빈 워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안정적인 고용시장이라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뭔가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아까 이제 거꾸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시 꼬꾸라지면은 그러면은 다시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니까 이거를 지금 그 넘겨두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가능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거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한 거고 아직까지 그런 자료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될, 관심을 기울여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쪽으로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결국 공교롭게 타이밍의 싸움일까요? 종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FOMC의 결정 과정에는 종전이 안 들어가겠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유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종전 이후의 연준은 모델이나 아니면 판단이 좀 달라질까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종전이 된 거냐도 사실 좀 확실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죠. 이스라엘과 레바논 쪽의 이슈라든가 뭐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실제로 이 MOU가 체결이 되느냐의 문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차치해 두고 그 다음에 그 유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도 잠깐만 옆으로 옮겨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이 이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EIA나 아니면 에너지정보청 같은 경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그 유전이 클로즈된 것,
이미 그 생산과 수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이 닫혔고 이거를 다시 재개장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그 다음에 폭격에 의해 가지고 파손된 그런 인프라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다시 정상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즉 다시 말해서 중동 지역에서의 원유 생산이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이고, 최근에 나온 EIA의 그 월간 보고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공급량이 많아질 거다. 근데 언제?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것은 2027년이 돼서나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물 가격이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지금 현재 전쟁이 종결됐다라고 가정을 하던가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던가 그 유가의 추이는 그렇게 크게 범위를 벗어나는 형태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리 결정 이외에도 연준이 보유한 6조 7천억 달러 이 규모의 자산 축소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이 부분도 크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향후 연준의 자산 축소 스탠스가 어떻게 운영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연준은 두 가지의 이제 그 정책의 툴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는 금리를 조정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통해 가지고 유동성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않은 것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 회의였고, 그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분이 그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 케빈 워시는 지금 당장 시간을 좀 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안정된 스탠스로 가져갈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빅스텝을 가져간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지금은 전조표상에 올해 한 번 생각하더라도. 정도 인상을 예견하는 거죠? 저는 그거보다는 한두 번도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거꾸로 해서 결국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유동성을 줄이겠다라는 긴축적인 모드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툴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산을 매각하면 된다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케빈 워시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소신과도 일맥상통하고, 그 다음에 사실 통화 정책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 지표를 건드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금리라는 것이 결국은 그 시장에서의 유동성의 가격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건데,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이용을 하게 된다면 가격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공급을 건드림으로써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금리가 제가 아까 한 번에서 두 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은 다음번에 QT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거를 더 줄여나갈 것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금리 인상은 당분간 보류하겠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TF에서 이야기를 할 때 밸런스식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과도 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 교수님이 세술은 세부대, 어쨌든 케빈 워시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매파적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계를 좀 국내로 돌려볼까요? 자, 7월 달에는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먼저 거의 기정사실화 됐겠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사실은 지난번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벤트도 있었고 거기에다 또 이분도 또 첫 데뷔하는 그런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처럼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장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7, 1.8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이게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QOQ니까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뭐 6%가 넘어가는 경제 성장. 연간으로 따지면.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반도체 관련해서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슈퍼 사이클이 얼마나 더 연장될 것인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기가 올라가는 쪽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밀어놨던 부분들, 한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들, 그동안 회피해왔던 인플레이션들, 숨겨놨던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태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다시 한번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어떤 필요한 조치이기도 한 거죠. 시간이 좀 많이 돼갖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아까 미국 연준은 한 번에서 두 번
약간의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은 올해 몇 번이나 할까요? 한국은행은 한 번 정도 더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한국은행이 한 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면 그 실제로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그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못했던 부분, 사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있어 왔단 말이죠.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니 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좀 애매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시했던 것이 그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내수 시장이나 아니면은 그 설비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미 그 YOY 기준으로 양의 성장률들을 보이고 있고 건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많이 지금 축소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업턴으로 돌아섰다라고 생각하는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시장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죄송합니다. 금리를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FX에 미치는 영향들, 대내외 금리차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1.25%포인트 정도 미국보다 금리가 낮다라는 거는 여러모로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이슈이긴 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을 매치해주는 입장에서도 약간 미국보다 더 빠른 방향으로 그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요.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와 함께한 셀럽의 한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